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예. 네. 다행히 뭐 청와가 물러가고 그래서요. 좀 덥기는해도 비를 받고 오진 않았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수업을 우리 교재 80페이지에 후토자까지 있는 것으로 배우고 있는데 맞죠? 예. 예, 오늘은 그러면은 81페이지 은혜의 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은혜의 자가 469번째 학습 목표인 한자네요. 은혜의 자인데 이 두 개의 자소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과 이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밑에 것은 잘 알다시피 마음 빈자죠. 위에 글자는 뭐였냐 이거예요. 이거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59번째 전할전자 배웠거든요. 전할전자. 전할전자 때 인변하고 바로 오로지 전자 배웠는데 이 오로지 전자의 이전 글자에 같은 글자 이게 두 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제 요 글자가 이걸 정자로 쓰면요,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쓰이는데 그걸 원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글자에 그 글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으니 그냥 칼력해서 저쪽도 칼력해서 이게 뭘 나타낸 거냐면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중요한 것이 중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 아니에요?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의식이죠. 의식을 해결해야 뭐 예절을 하는 사람이 된다. 뭐 의식적 전후, 지혜절 뭐 이런 말도 있듯이요. 그 가운데 옷과 관련돼 있어요. 최초의 사람들은 자연에서요 옷감을 구했는데 그 섬유질이 있는 식물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실을 뽑아내요. 섬 같은 데서 실을 뽑아내는데 그 실을 뽑아낼 때 실을 만드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방추차라는 거예요. 방추차를 달리 우리 손으로 말하면 가락바퀴라고 넣을 수 있는데요. 이게 가락바퀴 부분이 이게 뭉쳐놓은 실덩어리죠. 실 가닥을 갖다 펴내도 되는 거죠. 이 방추차 가락바퀴가 사실은 신석기부터 사용됐는데 이제 주로 이 청동기 문화에서 많이 발견되고 철기 시대까지도 사용됐던 거예요. 이게 청동기 시대 때에 사람들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이 필요한데요. 옷을 만들면 옷감이 있어야 되고 그 옷감을 만드는데 실을 뽑아내는 도구예요. 도구. 실패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연에서 섬유질을 일단 뽑아내는데 그 뽑아내는 걸 이렇게 뭉쳐놓은 거이고 실이를요. 뭉쳐놓은 거. 그때 이제 밑에 가락바퀴라고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끼워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뺑뺑뺑 돌게 하는데 균형을 잡아서 뺑뺑뺑 돌게 하는데 도움 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 가락바퀴하고 뭉쳐진 실털에 실 가닥을 갖다 펴내두는 거죠. 이걸 손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손이 이렇게 추가돼요. 손이 추가되는데 그 손이 다시 있죠. 점이 더 추가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집에 손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쓰지 않고 오늘 점 찍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것도 점이 추가되면서 그래서 여기에 마디춤자를 이렇게
손으로 지금 가락 바퀴를 다루고 있는 상황을 갖다 표현했는데 이 옥가월자는 일은요 방적과 관련되는 일아니요 방적은 정신을 집중해서 시라는 게 잘 엉킬 수 있으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오로지 해야 될 일로 봤기 때문에 요 글자가 오로지를 뜻하는 오로지 전체. 원래는 손이 없다가요 손이 추가되고 거기에 점까지 추가되면서 오늘날 마디촌자를 덧붙여서 이렇게 오로지 전체를 쓰고 있지만 이것도 오로지 전체예요. 오로지 전체. 그래서 이게 오리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오리진 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여기서처럼 같은 글자니까 이 글자가 뭐 전할 전자라든지요.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전할 전자라든지 또는 술의 글자가 하나 더 달라붙으면 구릴 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음역화를 하는데요. 음역화를 하는데 이렇게 에오산 형태로 달라붙으면요. 이게 앞에서 이미 했어요. 이게 지금 이 글자를 몇 번째 했냐면 제가 조사를 찾아보니까 59번째 했다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글자 다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설명을 위해서요. 이 글자 자체를 설명을 위해서 좀 덧붙여본데 이렇게 쓰면 단어로 바뀌죠. 이게 전이 단어로 바뀌면서 동그란 형태를 네모나게 펴는 거란 말이에요. 둥글 단자에. 뭐 이런 데서 음역하는데 어쨌든 간 전이 음의 변화를 일으키면 선이 될 수 있는데요. 선이 될 수 있는데 선에서 다시 음의 변화를 일으킬 때 가장 큰 음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마지막 종성이 탈락되는 거예요. 초성 시옷이나 중성 어는 탈락할 수 없는데 마지막 종선 탈락에도 음으로서 작용을 하니까 서가 되는데 바로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요. 지금 은혜의 자가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벼와 자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요.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이게 수로 바뀌어요. 수. 여기에서 이게 전선 서 수까지 온 거죠. 수. 그래서 벼화자에 의해서 벼의 이삭 관련돼가지고 이삭수라는 글자 이삭수는 벼의 이삭이 나올 때를 갖다가 출수기라고 그래요. 출수기.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써먹는 말이죠. 출수기. 벼의 이삭이 나오는 시기를 갖다가 출수기라고 할 때 쓰는 숫자고 우리가 벼를 수확하다 보면 이삭을 수확하다 보면 벼에서 중요한 게 공분이 달린 이삭 부분이니까요. 우리 어려서 이삭 죽기 했잖아요. 벼를 갖다가 수확할 때 보면 이삭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들판으로 나가가지고요 이삭 죽기 하는데 그 떨어진 이삭을 갖다가 낙수라고 그래요. 낙수. 떨어진 이삭을 갖다가 낙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쓰이는 숫자인데 서가 수가 됐지만 서가 저 지방에 가면 성을 갖다가 형 그러듯이요. 형 그러듯이 이렇게 이모만 합쳐서 해까지 바뀌는데 바로 제가 봤을 때는요 오로지 전자가 음역하는 글자로 보고 있어요. 이 설문해자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책에 지금 설문해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설문해자에서는 종점이라 가지고 해자로 지금 설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전자하고 해자의 의미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런 변화 과정을 통해서요. 이런 변화 과정을 통해서 해자가 다시 숫자의 음역하는 상황들 이런 걸 봤을 때에
형성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를 뜻하는 말 가운데 은혜 은자가 있어요. 이거 은혜의 해자잖아요. 은혜의 은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은혜 해자고 똑같은 은혜를 뜻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 말미암을 인자가 은이 되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저는 같은 패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글자의 구성이 은혜 글자예요. 말미암을 인자가 은이 되면서 마음속에서 상대에 대해서 느끼는 고마움 관련된 은혜를 뜻하는 글자가 된 것처럼 이 글자도 마음 심자에 의해서 똑같이 은혜 글자처럼 은혜가 되면서 이 글자가 의미 역할을 하는데 그 글자가 이제 의미 변화가 큰 것뿐이다 이거죠. 우리 전자가 이 글자가 곧 전자인데요. 같은 글자로 있는데 전자가 단위되는데 이 한자에서 있죠. 이렇게 끝단자 이런 글자도 있어요. 끝단자가 있는데 끝단자가 이렇게 설립자고 발을 따내가지고 단정하다 할 때 쓰이는 단으로 그대로 쓰있지만 이 글자가 음역하는데 단이 음역하는데 상서로를 썼다 이런 데서 음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것과의 차이가 좀 있어 보이지만은 상서로 소자 같은 거 음역하는데 아까 면서 선, 수 이런 식으로 해고 또 서가 해까지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서음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럴 땐 다른 글자와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 따져봐도 이게 형성자가 아니라 해자가 아니라 저는 형성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공부서로 쓴 책에도 오로지 전자가 음역하는 글자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설문의 견해를 쫓아서예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나는 이걸 해자로 보겠다. 그건 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저는 음역 글자로 본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관련되는 글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전월전자가 59번째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은혜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같이 들어오는데 은혜자가 음역하는 글자 이삭숫자 있어요. 은혜자에 이어지는 것이 문장이네요. 자, 문장 간단하게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학 쪽에 공부하는 사람이고 문장 쪽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문장에 있는 한자는 참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장풀이를 해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불 읽고 넘어갔는데 작게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덕을 편안히 하고 소리는 취하는 곳을 편안히 하며 군자는 행보를 편안히 하고 소리는 은혜를 편안히 한다. 이런 구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한자를 잘 새기면서 풀이해보면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인편 제12장의 신출한자로 넘어가는데 원망할 원자가 나왔네요. 자, 원망할 원자도 마음 글자가 뜻의 역할을 하고요. 남은 글자가 바로 음의 역할을 하는 형성자예요. 마음속으로 원망을 한다 이거죠. 이 글자에 의해서 의이 되는데 이 글자가 뭐냐면 누워 뒹굴 원이라는 글자예요. 설문회자에서 이 글자를 구를 전자에다 뒹구는 것이 구르는 거죠. 전와야로 이렇게 구를 내놨어요. 이게 옛날 사람 설문회자에 구를 전자 누구라 자 누워서 구른다.
누워서 부르는 게 누워 뒹군다 이거죠. 누워 뒹구라 되는데 이어지는 설문에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요. 이글자 분석을 할 때요. 전역석자 오고 또 이글자가 되냐 이글자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병부절자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설문의자에서 패턴인데 이게 해자 풀이에요. 해자. 이 글자가 뜻의 역할하고 이 글자가 뜻의 역할을 한다. 이게 해자라는 게 두 개 글자, 두 개 이상의 글자가 날일자하고 달월자가 합쳐져가지고 발글명자가 되는데 일자가 뜻의 역할하고 월자가 뜻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거든요. 형성자 풀이가 되면 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풀이를 하는다. 설문의자에서. 이 글자가 뜻의 역할을 하고 이 글자가 소리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음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풀이를 한 거 보면 이게 해자 풀이 아니에요? 이게 전역석자가 뜻의 역할을 하고 병부절자가 뜻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제가 마지막 공부서를 쓰면서 제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요. 풀이는 글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병부절자라고 그다음 병부절자가 사람이 의부르고 있는 형태에서 나온 글자거든요. 이렇게 서서 의부르거나 또는 몸을 굽혀가지고요. 의부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서거나 또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의부르는 자세로 이 글자를 보지 않고 저는 사람이 이 글자 옛날 글자가 사람이 이렇게요. 이런 형태로 내냐 사람이 맞는데 저는 이게 누워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옆으로 누워있는 사람. 몸을 굽이고 의부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의보고 있는 형태로 풀이를 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공부서를 쓰면서 저만의 출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글자들이 많던데 이게 옆으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옆으로. 누워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누워있는데 언제 누워있냐 이거야. 초생달이 뜨는 달이 뜨는 저녁에 누워있는 거죠. 전전방출 이리 둥굴 저리 둥굴은 거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이 글자를 보지 분석하면 전역석자오고 이 글자를 병무절자로 보지 않고 그것의 형태로 보는데 그것의 형태가 누워있는 사람을 본다 이거예요. 근데 뭐 설문에다 쫓아도 너 뜻을 연결시키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몸을 구부린 형태였으니까 구부리다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풀이를 하면은 뭐 매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러지 누워 뒹구는 자가요. 누워 뒹구는 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이제 음의 역할하는 글자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글자가 앞에서 배운 글자가 아니에요. 이 글자가 앞에서 배운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는 글자 가운데 꼭 알아둬야 될 글자를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글자만큼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초도가 달라붙은 이 글자가 있니? 기와요초 같은 풀이에요. 이 글자가 풀 관련되는데 그 풀이 기와요초 뭐 기이한 꽃이나 신기하게 보이는 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과 관련된 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풀이 심어져 있는 나라 동산 원자의 동산원자. 그냥 동산원자가 아니고 이거요. 이 동산 요 원자가 아니고 이건 그냥 동산원 그러잖아요. 동산원. 나라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요 동산원자라 대공원 우리 놀이공원 있잖아요. 놀이공원 대공원을 때 원자지만은 요건 어디에 쓰이냐면요. 나라에서 조성한 건데 옛날 일제강점기에 창덕궁의 일부에다가 궁궐의 일부에다가 일본 놈들이 벚꽃을 막 심어놓고 거기다가 기와요초들이라든지 동물까지도 집어해서 시민들이 이제 와서 거기서 뭐
놀 수 있게끔 만드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비원이잖아요. 비원. 비원을 뜻하는 원자예요. 비원. 비원도 놀이 공간이 있지만 이 대공원을 뜻하는 원자가 아니고 요걸자를 쓰는 거죠. 비원. 그래서 그런 구분이 있어요. 나라 동선 원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앵무새 원자예요. 앵무새. 앵무새가 새니까 세 줄짜리 이렇게 붙었어. 원은 원인데 새 가운데 앵무새를 뜻하는 아니 죄송합니다. 앵무새가 아니고 오랑새지 참. 아이고 왜 이런데요? 오랑새 원자예요. 앵무새를 뜻하는 글자는 앵무새 앵자오고 아이 영자가 앵으로 바뀌면서 세조자를 붙이면은 이게 앵무새 앵자가 되죠. 앵무새 앵자가 돼가지고 호반모자예요. 호반모자에다가 무는 무인데 세조자를 붙이면은 이게 앵무새 모자가 되는 거예요. 앵무새 모자가 되고 이건 앵무새가 아니고 오랑새인데 오랑새 앙자는 가운데 앙자가 음역할자예요. 가운데 앙자. 이렇게 가지고 쓰면은 이거 오랑새 앙자가 되는데 제가 실수를 바람에 두 글자 더 배우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렇게 쓰는데 똑같은 오랑새, 똑같은 앵무새인데 앞에 쓰이는 것은 원앙새 가운데 뭐라고요? 그렇죠. 수컷이요. 수컷. 뒤에 쓰이는 것이 암컷이에요. 이거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앙새의 수컷을 뜻하는 글자는 원앙새 원자예요. 근데 우리가 자음을 게로다 할 때 암컷 자자 지금 암컷 자자가 지금 생각하면서 쓰니라고 지금 잠깐만 써요. 수컷 홍자예요. 자음을 게로할 때는 이거 암컷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수컷을 이렇게 나중에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암컷 수컷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게 새출자 새를 갖다 나타내는 원앙새나 앵무새는 수컷을 먼저 썼네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게 수컷이 있죠. 수컷을 먼저 쓰니까 수컷이 더 덩치가 크고 화려해요. 깃털 같은 게 화려해요. 왜 덩치가 크고 화려하다고 했어요? 동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종족 유지의 본능이잖아요. 종족 유지의 본능을 실현하려면은 수컷이 암컷을 잘 보여야 돼요. 선택을 받아야 돼요. 선택을 받으려면 내가 건강한 개체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덩치를 크게 해오고 몸을 더 화려하게 했네. 털빛이 더 화려해야만이 더 건강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뽕 생각하면 돼요. 장기 오고 까투리를 놓고 보면은 장기가 수컷이고 까투리가 암컷인데 장기하고 수컷을 보면 장기가 훨씬 덩치가 크고 화려하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뭐 보기 좋기 맛도 좋다고 보기 좋은 떡부터 생각한 거죠. 그래서 수컷을 못 해요. 그래서 봉황새 봉자오고 봉황새 황자도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다 봉황새를 뜻하지만 앞에 것은 굳이 나누면은 수컷의 봉황새고 뒷것은 암컷의 봉황새라는 사실이에요. 황자 여기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은 줄을 껐지만 실제로는 안 없잖아요. 그죠? 뭐가요? 황? 황자 이렇게요? 그게 위에 복자처럼 그게 없습니다. 여기. 아니 이거 집어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이게요 무릎범자가 음역할자에 이게 무릎범자가 합치는데 세조자 대신에 음역할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걸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고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인 거죠? 그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잘못 그렇게들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강의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쓴 게 온다고 해요. 이렇게 쓴 게. 여기 세조자 대신에 음역할자로 바꿔가지고요. 이게 원래는 요거예요. 암컷과 수컷을 같은 글자야. 근데 호대로면서 암컷과 수컷을 구분을 하고 하면서 이것을 수컷으로만 쓰고 이걸 이제 암컷을 딴 글자 새롭게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중앙세하고 등세, 난세 이렇게 차이가 그것이 명쾌하게 민俗학자들 가운데서 논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명쾌하게 구분해서 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논란이 엄청나게 많거든. 저도 그 관련된 자를 많이 봤는데 뭐 명쾌하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다 원래는 다 전설 속에 상상 속에 새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논란은요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원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음이 약간 바뀌어서 완으로 바뀌어요. 완. 그 사람은 병색이 완연하다 할 때 쓰는 완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뚜렷해 보일 때 완연하다 할 때 쓰는 완자가 이 글자인데 직면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네요. 직면자에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집이라는 게 있죠.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거주하는 방이 있을 건데 방의 형태가 이렇게 해요. 방의 형태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주로 네모나게 동그랗게 만든 뭐 상황에 따라서 동그랗게도 만들고 뭐 비스듬히도 만들겠지만 주로 네모난 형태 아니에요? 이게 네모난 형태의 방의 이 구석진 부분과 관련돼 있거든요. 이 글자가 집에 집을 짓는데 네모난 형태의 구석진 부분. 이 구석진 부분이 구분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분한자예요. 구분한자. 모난 부분과 관련돼서 집의 모난 부분과 관련돼서 모서리지 부분과 구분한자고 모난 부분이 모난 것이 모난들이 정의받는다는 것처럼 튀어나온 부분이요. 튀어나온 부분이 뚜렷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뚜렷하다 그런 뜻이 있어. 그래서 완연하다가 병세가 뚜렷할 때 완연하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분한자예요. 근데 이 구분한자는 다시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해서 음역하는 글자들이 좀 알아둬야 될 글자가 있는데 그런 글자로서 콩두자가 달라붙으면 완두콩을 때 쓰는 완두한자가 되고요. 이게요. 콩 관련돼서 완두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육다로이자를 달라붙으면요. 팔두관자가 돼요. 완은 완인데 육다로이자 인체 한부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팔두관자가 돼요. 완력. 팔뚝심을 갖다가 완력이라고 팔뚝에다가 뭔가를 차고 있으면 완장을 찼다 뭐 할 때 철완. 저 야구 선수가 오른쪽으로 우완, 왼쪽으로 들어오면 좌완 그런단 말이에요. 우완 투수, 좌완 투수. 뭐 할 때 쓰이는 완자가 바로 이 글자고요. 그 다음에 완으로 쓰인 글자로서 한 글자 더 알아둬야 되는데 순환을 완자. 순환을 완자. 사람이 성정이 순이에요. 그 성정이 순한 사람이냐 여인네오 관련돼 가지고요. 순환을. 친구에는 완순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마 저거 완곡한 표현을 때 쓰는 완자가 바로 이제 순하게 표현할 때 완곡한 표현을 한다 뭐 할 때 쓰는 완자가 바로 이 세 글자가 완두 그다음에 완장 완곡한 표현을 때 쓰는 완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 설명법은 구분한자도 완연하다 할 때 쓰는 완자 있죠. 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시계가 어디더라? 예, 35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인편 제12장에 신촌한자가 딱 한 글자밖에 없는데요. 오망하는 자까지 해가지고요. 마음속으로 오망한다 이거죠. 자 끝나고 문장이 바꾸는 날이 문장이 짧아요. 자 문장풀이를 해보면 밖에서 말씀하셨다. 이익에 의해서요 행하면 많은 원망이 있을 것이다. 있다 뭐 이렇게 풀이했나요? 뭐 문장이 이것도 짧으니까요. 이게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인편 제13장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논어를 시작해가지고 깨우는 시간 동안 공부하는데 신촌한자가 문장풀이를 하는데 신촌한자가 없는 글자가 지금 딱 이 문장이네. 처음 시작되는 문장이. 지금까지 문장이
나오면은 그 문장에 안 배운 한자들이 있어가지고 안 배운 한자가 신춘 한자 아니에요? 그래서 신춘 한자를 설명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인편 제13장에 있는 글자가 지금 몇 글자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20자가 넘는데 그 글자를 다 한 거예요 지금 앞에서. 그래서 이인편 제13장 우리 교재에 보면 자활에 맨 위에 보면 001, 왈에 002, 88, 0070, 00137, 0127 뭐 했는데 지금 앞 시간 170번 안돼 번호들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위에 번호가 그 자료의 번호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막바로 문장 풀이를 하는데 문장 한 번 그냥 읽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작께서 말씀하셨다. 능히 에도와 서양으로서 한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어찌 어려움이 있겠으며 능히 에도와 서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를 어찌하겠는가라는 문장인데 자 모두 다 배운 글자들이기 때문에 막바로 넘어가서 이인편 제14장이 나왔는데 이인편 제14장에 신춘 한자는 자리 있잖아요. 자리 자도 사실 앞에서 설명했던 글자예요. 자리 밑자가 앞에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인데 설립자 앞에서 이 글자가 인변하고 설립자인데 설립자가 39번째 나온 글자예요. 39번째 앞에서 이 언급이 됐다 이거죠. 이 설립자 할 때에 이 글자도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이 설립자가 사람 형태에서 나온 사람 입자가 다른 글자 없을 때 이렇게 쓰면서요. 한 별쪽에 쓰니까 인변이라고 한다고 했고 설립자는 사람이 어딘가에 서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게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그리고 있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이 자리라는 뜻도 있고 서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호절어면서 주로 서다의 뜻으로 쓰니까 자리를 나타내는 글자는 이게 자리 입자인데요. 이 글자죠. 인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글자가 설립자가요. 설립자가 음이 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설립자에서 분할해 나온 글자는 서로 음이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립하고 위하고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관성이 예전에 있죠. 제가 문자 공부를 꽤 오랫동안 했다고 했는데 초창기에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자, 립자하고 위자가 차이점이 많다고 했는데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삭간입자라든지 초립동을 뜻은 삭간입자라든지 또는 입자가 고르다함을 할 때 쓰이는 미립자 할 때 쓰이는 쌀알립자 같은 경우에서는 그대로 이 립이란 말이에요. 립자가 그대로 립이 되어 있는데 잘 알다시피 립이라는 글자가 리을 더하기 이 더하기 비읍인데 초성, 종성, 종성 가운데 종성이 기역, 리을, 비읍에 들어가는 글자인데 이게 입성자잖아요. 입성자. 그러죠? 입성자. 비읍이 입성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성자로 들어가는 글자 열십자니 열십자? 열십자도 입성자로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다롤자가 없을 때 10월 하지 않고 뭐라고 읽어요? 10월 그러잖아요. 입성자가 탈락된다고 했죠? 네. 그럼 이 글자도 입성자를 탈락시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리가 될 수 있잖아요. 리. 리가 될 수 있는데 리가 다시 리승만하지 않고 이승만하지 이가 될 수 있고 그 이하고 비교해보면 몸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설립자가 리로 쓰이는 글자로서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손으로 짐승꼬리 같은 걸 붙잡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란 말이에요. 저 손이 다가가서 짐승꼬리에 다가가 미친다고 해서 미칠 때 떠오르 이 하는 글자. 여기서 요 글자가 음이 많아요. 사실은 뭐 체음도 있고 대음도 있고 근데 미칠 대 또는 밑이라는 글자예요. 이 짐승 꼬리가 이렇게 있는데 손이 짐승 꼬리 밑에 있는 짐승 몸의 밑에 있는 꼬리에 손이 다가가 미친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손이요.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칠 때 이 하는 글자인데 붙잡는 상황이 붙잡는 쫓아가서 붙잡는다는 뜻이 조출 리자가 되기도 하고 쫓아가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임한다고 해서 임할 리자가 되기도 해요. 설립자가 음역할 해야지 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 글자하고 통자가 있어요. 이 글자하고 한자에서 이 통자가 있는데 임할 리자인데 바로 그 글자가 바로 물가에 임한다고 해서 이렇게 쓸 때 요 글자가 임할 리자거든요. 자, 요 글자를 분석해보면 요 글자는 자리 위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가 음역하는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음역하는 요 글자가 서로 통자인데 같은 글자인데 이 글자는 여기서 음역하는 니가 되고 요 글자는 여기서 음역하는 니가 된 똑같은 글자야. 이게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상관관계를 보더라도. 그래서 요런요 리, 위 뭐 이런 변화를 따져서만 얘기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서로 상관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자리 위자가 사실은 리과 위의 음의 차이가 커 보이도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설립자가 자리라는 뜻과 서다라는 뜻에서 서다라는 뜻으로만 써야 되죠. 자리라 되는 글자는 이렇게 되는데 리브에서 음이 변화가 심해서 위까지 온 것 뿐이지 서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죠. 분화됐다고 보면 돼요. 설립의 그 뜻 일부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데 음이 변화가 심어서 서로 관련이 없었던 것처럼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리위자에 대한 설명이요. 자리위자 앞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설립자 설명할 때 이참에 기억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막으로 또 문장이 나왔네요. 자, 문장 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게서 말씀하셨다. 지귀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지귀에 설만한 바가 있는지 근심하며 자기를 알아줌이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자기 이제 알아줄 만하게 되기를 구해야 한다. 뭐 이렇게 풀이됐네요. 자, 자주 언급되는 문장이에요. 그 문장. 극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인편의 제15장 힘추나차를 살펴보는데요. 바로 이 글자니요. 요 글자를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한자 책들이요. 한자 책들이 보면 참여할 참으로 표기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글자의 뜻이 본의가 있고 거기서 파생에 나온 인신어가 있고 또 본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가차어가 있잖아요. 가차어가 있는데 물론 본의로 쓰이면 좋은데 본의로 쓰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인신 아니면 가차어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글자 갖고 있는 이 뜻은 본의가 아니라 인신 아니면 가차어인데 사실은 가차어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가차어도 인신어도 여러 가지 본의에서 파생돼가지고 여러 가지 가차어가 있는 것처럼 인신어가 있는 것처럼 가차어도 여러 가지 이런 파생된 가차어가 있는데 이 글자의 최초의 가차어는 참여할 참자가 아니에요. 이 글자의 본음이 사실은 참이 아니라 삼이에요. 삼. 그래서 이 글자를
좌우의 방식으로요. 우리 한글의 기억연순으로 나열해 가지고 표기한다고 치면 3에다가 집어야지 참에다 집으면 안 돼. 본음이 3인지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본음이 3이고 본인은 뭐이냐 이게 본인 본래의 뜻은. 본래 뜻을 하려면은 이걸 때 고물자로 살펴봐야 되는데 고물자가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에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별들. 이게 장식객들이 이게 추가되고요. 그러니까 요글자도 또 본자가 아니에요. 본자는 이렇게 써있던 글자 이렇게 써있던 글자. 나중에 여기에 이런 형들이 더 추가된 것뿐이야. 이게 없다가 음역걸자로서 이 글자가 추가된 것뿐이야. 그래서 본자가 이 글자예요. 본자. 설문회자에서도 이 글자를 설명할 때에 이 글자를 두고 설명했어요. 이 글자를 두고. 그런데 설문회자에서도 본자를 가지고 지금 이 글자의 본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 글자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 글자를 갖다 설명할 때에 설문회자에서는 요 글자가요. 종정 그 다음에 진성 이렇게 풀이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잘못이야. 이것은 요 글자 자체가 오늘날 말글정 뭐 하는 글자냐 수정같이 수정할 때 쓴 정자. 근데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막다른 뜻이냐면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밤하늘에 맑게 빛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돼서 말글정자예요. 이게 날일자가 이 별의 일종이란 말이 항상 태양계의 유일한 별이에요. 별은 빛나지 않으면 빛을 내지 않으면 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 지구는 빛이 안 난단 말이에요. 태양을 받아서 태양에서 빛을 얻는 거이지 태양계에서 빛을 내는 것은 지구의 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이 해가 태양이 모든 별을 대표하면서 밤하늘에 별들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그걸 수리할 수가 없죠.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있잖아. 천문학적인 숫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늘에 있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의 수를 들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 이게 곱하기를 쓴다는 것은 단단히로 표현하기가 힘든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수가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거야. 천문학적인 숫자. 천문학. 근데 그 많은 별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으니까 별을 대표하는 날일자 3개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별과 관련된 글자예요. 근데 별이 밤하늘에 맑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막다른 뜻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에서 별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 눈동자를 뭐냐면 수정같이 맑은 눈동자 그런다면 수정을 뜻하는 정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을 나타낸 글자. 별을 나타낸 글자가 별성자 아니에요? 성이라는 놈을 나타내서 날성자를 붙이면 되는데 별을 나타내서 원래 이렇게 썼던 글자예요. 이 별성자의 원래 글자예요. 근데 후대로 오면서 한자에서 많은 걸 3개로 줄이고 그 3개를 다시 하나로 줄이기 때문에 오늘날 별성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오늘 별성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별성자의 본자가 바로 이렇게 두고 그 글자에서 별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게 별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이에요, 별. 이게 밤하늘에 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상성이라는 별과 관련인데 별 이름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어떤 별을 갖다가 뜻하는 글자 있던 거야. 그러면서 3이라는 음을 갖고 있는데 이 털sam자가 음역할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데 설문에서는 이 글자가 음역할자라고 했네요. 이게 사람이 있고 이렇게 털인데 이게 사람의 이게 털sam자라고 하잖아요. 털sam자 사람이 있고 털sam자가 달라붙어 있는데 이 사람의 머리 털이 늘어지는 걸 표현했다고 봐서 이게 머리 늘어질 진이라는 글자거든요. 이게요.
또는 숱이 많고 뭐 검은 머리를 나타낸다 뭐 그런 뜻으로도 풀이하고 그러는데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보배진자라든지 보배진자 또는 뭐예요? 물을 진자, 진찰할 때 쓰이는 물을 진자, 검진을 하다 할 때 쓰이는 물을 진자 또는 홍역 진자, 홍역 진자, 발진 뭐 어쩌지 대상 포진할 때 쓰이는 진자도 글자 써요. 대상 포진, 홍역 진자. 바로 이런 데서 음역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목은 음이 관리 차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잘못 풀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호대로 오면서요. 호대로 오면서 좀 간략화돼 가지고요. 하늘에 동그란 점을 갖다 흑점자를 찍어놨지만은 이렇게 생략에서도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략해서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이 글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쓰는데 간략함을 초고니까 이렇게 해서 썼다가 한자에서 네모난 형태하고 사사한테 이 형태하고 서로 교환이 잘 돼요. 그래서 강할 강자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잖아요. 골령코 곤자를 갖다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비록 숫자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전부 다 글자들 보면은 여기에서 요 형태가 이 형태로 바뀌고 여기서도 요 형태가 요 형태로 바뀌고 여기서도 요 형태가 요 형태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요 형태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글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이던 글자가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대로 오면서 비록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이게 별이 있고 사람 머리 위에 별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음역활자로 위해서 호대로 오면서 탈성자가 달라붙다고 생각해요. 이 글자의 최초의 글자도 사실은 사람 머리 위에 별이 이렇게 있고 장식들이 이렇게 좀 더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이 형태로만 쓰다가 나중에 이게 초과되거든. 그러니까 허신이 풀이한 종정 진성은 잘못된 거이고 이 글자 자체가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세 개가 합쳐진 거인데 요 두 개에 의해서 사람 머리에 빛나는 별과 관련된 별 이름이 되면서 턱삼자가 음역글자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게 본래 뜻은 별 이름 삼자예요. 별 이름 뜻과 의미 별 이름 삼자인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운명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되냐? 옛날 사람들이 수를 나타낼 때 한 가지 세계를 놓고 이게 석삼자가라는 얘기를 이루어졌는데 이 석삼자가 이 문서 작성이 도용이 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석삼자에다 이렇게 선 두 개만 이렇게 그어 놓으면은 다섯 호자로 바뀌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용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골자를 대신한 가진 자가 필요한 거야. 가진 자. 요골자를 그대로 쓰지 문서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글자를 대신한 가진 자예요. 가진 자. 더 복잡하게 있으면 대신하는 글자죠. 가진 자. 가진 자가 필요한데 마침 요 글자고 의미 글자고 같잖아. 별이는 같자고 의미 같아. 그러니까 석삼자의 가진 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석삼자의 가진 자 노릇. 그래서 이 글자가 별 이름상보다는 석삼으로 쓰이게 되는데 한자에서 많은 걸 갖다가 어떻게 세 개로 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셋이라는 게 색이 셋이라는 것이 있는데 셋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 있어요. 많다.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는데 그 다음은 모든 남이야. 모든 남. 모든 많은 다른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뜻이 또 생기면서 오늘날 참여집자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별일이고 그게 가진 자로 석삼자를 대신하면서 서게 되고 그 색자가 많다는 뜻인데 많은 사람이 참가한다는 뜻이 되면서 나온 게 참인데 그때는 음을 좀 달리해가지고 참이 된 거야. 이게 인신의 된 뜻에서 다시 가차된 뜻에서 다시 인신의 된 뜻이 지나지 않을 뿐이야 이게. 그래서 이 글자를
표기한다고 치면은 본음이 더 가깝게 거슬러 간다면 3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석삼에서 참여단 뜻이 나왔으니까 더 우선으로 친다면 석삼으로 표기인 게 더 나은 거죠. 변륜사로 쓰임이 없으니까 변륜사로 쓰지 않는다고 치면.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제가 이걸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했어요? 거기에서 석삼 해놓고 다른 의미 있으니까 하나 참열참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석삼자에 대한 설명이요. 여기까지 이제 이 석삼자가 말씀드렸죠. 음역글자가 뭐라고 있어요? 석삼자에서 음역하는 글자가 뭐라고 있어요? 석삼자라고 있죠? 석삼자 이 두자예요. 이 깃털 같은 거 있을 때 깃털이 많은 깃털의 일부를 갖다가 표현해서 이루어진 글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은 장식되어지는 뜻과 관련되어 있어요. 장식. 어떤 글자에 장식되는 뜻과 관련되는데 이제 음역할자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음역하는 모인 거죠. 그 음역하는 글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할 때 적삼삼자, 한삼자라 휘날리며 덩기글렁기를 춤을 추장할 때 한삼이 한삼자, 장삼가사 할 때 장삼이 삼자, 적삼삼자, 오두자가 달라붙었잖아. 나무 목자가 달라붙은 삼목과 관련된 삼나무 삼자. 여기서도 여기 요 글자 같은 경우가 이제 석삼자가 되는 거예요. 음을 달려서 참열참자가 되고요. 그 글자가 다시 요 글자가 다시 초두가 달라붙으면은 식물 가운데 사람의 모양새를 닮은 뿌리 때문에 인삼을 뜻한 인삼삼자가 되죠. 삼계탕 할 때 쓰는 거지. 홍삼을 때 쓰는 거. 물이 달라붙은 물이 스민다고 해서 스밀삼자예요. 스밀삼자. 물이 스며들어요. 저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려요. 그래서 나무잎으로 그래서 삼투압 할 때 쓰는 삼자가 스밀삼자예요. 근데 여기 요 글자가 3이라는 음만인가 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게 참이에요. 참.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아플 참자, 슬플 참자, 아플 참, 슬플 참이라고 더 많이 있구나. 예, 이 글자가 신문에 보이면 이제 큰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참사, 참담하다, 참사.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슬픈 일이 내 자식이 나를 앞섰을 때예요. 그랬을 때 그걸 갖다가 참척의 한이라고 해요. 참척.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은 걸 참척이라고. 그럴 때 쓰는 참척. 자, 이럴 때 쓰이는 석삼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줄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줄 글자는 깰 번째. 좀 쉬었다 줘. 그럴까요? 이게 왜 생각만큼 진도가 나오지? 하나, 둘,